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오늘은 발표할 게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국방부가 이들 병력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로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서 백악관의 공약에 대한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오늘 발표할 정책은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때부터 주한미군 재배치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급 증액 등을 압박해왔습니다. Well, good.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과 양국 동맹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와 대만 방어라는 전략 목표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왔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철수 검토 병력은 전체 주한미군의 15% 규모입니다. 해당 병력이 실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가능성 이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 간에 논의된 바는 없다는 이 짤막한 반응이었는데요. 해당 보도에 대한 더 자세한 언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8,500명으로 만약 보도대로 4,500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전체의 15%가량이 철수하는 셈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해당 보도를 한 매체도 감축이 이뤄지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지는 그 시기도 그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반도와 태평양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세뮤얼 파퍼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북한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이 북한 침공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지난달 처음으로 5,000톤급 구축함을 띄운 북한이 두 번째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던 중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건데 이를 눈앞에서 본 김정은은 격분했고 북한 매체는 하루 만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순항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내부 기강 회의를 다잡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청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띄우던 중 균형이 무너지면서 배가 좌초됐고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지켜본 김정은은 격분했습니다.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한미 당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측면 진수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조된 함정의 옆면이 바다를 향한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띄우는 방식인데 배 뒷부분이 먼저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간 뒤 바닥에 구멍까지 나면서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영국의 안보 연구기관은 파란색 방수포로 덮인 구축함이 함수 부분은 육상에 걸쳐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북한은 2013년 당시 최대 크기인 1,600톤급 구축함이 서해에서 좌초된 사실을 숨기는 등 대형 사고를 은폐해왔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부분, 어차피 외부적으로 실패가 드러날 가능성. 북한은 청진항과 가까운 선덕비행장 인근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고로 어수선한 군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다 같이 살펴봤는데 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검토가 그리고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어떤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주한미군 감축하는 인원이 3,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4,500명일까? 예. 그 500명까지 붙여가지고 그 4,500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주한미군 제2사단에 네. 여기에 고정된 병력이 없고 예. 9개월 단위로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해요. 그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일개 스트라이커 여단 규모가 4,5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순환 배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 순환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 4,500명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왜 이 주한미군을 줄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미국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을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육군 같은 경우는 45만 명인데 이것을 36만 명에서 42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 있는 미군뿐만 아니라 주한, 주일 미군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거세수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에 매년 8%씩 국방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전투사령부도 4개 전투사령부로 통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 속에 이런 것이 좀 워싱턴 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주한미군 수천 명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안보 지형에는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주한미군 자체가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좋죠. 예. 이제 인계철선 역할도 하고 훨씬 더 이제 우리 안보에서는 훨씬 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상군이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상군이 철수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인계철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고 해공군 위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지금 결국 이 문제와 직결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특히 저희 인접해 있는 북한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네.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어떤 모험주의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고요. 일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 미군 확대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조인트 포시스 헤드쿼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합 사령부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 미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것을 다 없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이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기네들한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3월 달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제 임시 네. 국방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가이던스에 보면은 핵심적인 과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미국 본토 방어하고 대만 방어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주일 미군이든 주한 미군이 이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는 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좋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게 트럼프의 행정부가 실제로 이런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관세 협상을 또 맺고 있고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협상까지도 연관돼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을 또 앞두고 이런 압박 조치로 취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을 재조정하고 미육군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감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뭐 논의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해서 국가안보 전략서가 나오고 국방 전략서가 나오는 것은 통상 가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월 달이니까 한 예. 서너 달 지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는 무엇을 조정한다는 것이 안 돼요. 그것은 향후 4년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전략으로 또는 정책으로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미국하고 계속해서 좀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짧게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감축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전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몇 %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찌됐든지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논문과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연합 지휘 체제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글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차기 행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 잘 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면은 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양국 국방부 차원의 협력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해군력을 과시하려다가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된 건데 주목되는 점은 이 사실을 북한이 직접 공개를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진수하는 방식을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크게 보면은 4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드라이독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독 방식은 육상에서 그걸 건조하고 바닷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걸 띄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플로팅 방식이라고 플로팅 독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배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바다로 나와가지고 네. 띄우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선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소한 그런 방식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라는 뜻이고요. 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받침대라는 거예요. 예. 배를 받침대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진수하는 거거든요. 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미를 통해 가지고 먼저 진수하고 배가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배 전체가 평행을 유지하면서 바다로 예.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선미하고 선수 전체에 이제 밑에 판이 다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레일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선미 쪽에 레일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게 탈퇴함으로써 선미가 먼저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선수 부분에 있는 그 밑바다 부분에 배에 구멍이 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좀 썰어져 있는 것을 방수포로 덮어 놓고 있는 그런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공개를 했겠는가?
그래서 이 공개한 것은 옛날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을 때 공개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워낙 이제 전 세계가 관심거리였으니까 뭐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적 네. 신속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감시 정찰을 해왔었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알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내부 기강을 확실히 잡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이가 경로를 하면서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나 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대적인 문체까지 뭐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뭐 이거를 안건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보면 얘기하는 것이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뭐 김책공업 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번에 배 진수할 때 관련됐던 모든 부서들이거든요. 그 부서에 대한 철저한 이런 그 감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노동교화대로 보내든지 뭐 감옥소로 보내든지 그런 절차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실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을 11일 앞두고 오늘 밤 두 번째 사회 분야 TV 토론이 열립니다. 탄핵 책임론과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격돌이 예상되는데 오늘 토론의 결과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도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가 닷새 만에 2차 TV 토론에 나섭니다. 사회 분야 주제로 열리는데 각 후보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연금 의료개혁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책임론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과 최근 논란이 된 커피 원가나 호텔 경제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등을 놓고도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자, 치킨 가게 주인이 닭도 사야 되고 양념도 사야 되고 그러면 동네 경제 조금 나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승수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유례 없는 이재명 독재,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 길목에 들어와 있다. 단일화 최종 시한으로 여겨지는 투표용지 인쇄가 모레 시작되는 만큼 2차 TV 토론 이후 지지율 추이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의 최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토론에 앞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뒤 토론의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론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S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일주일 만에 8%포인트로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요. 보수 지지층이 그만큼 결집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였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가 떨어졌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주 2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지층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특히 보수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보수층에선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7%포인트 줄었고 김 후보 지지는 8%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에선 이재명 후보가 42%, 김문수 후보 36%로 오차범위 내였고 지난주 접전으로 조사된 부울경 지역에선 김 후보 43%, 이재명 후보 36%로 오차범위를 살짝 넘었습니다. 단일화가 거론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문수 후보에 호감이 있다고 답한 개혁신당 지지자는 지난주 12%에 이어 14%였고
이준석 후보가 호감이 간다고 답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21%에서 34%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첫 TV 토론에 대해선 42%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답했고 이준석 후보 28%, 김문수 후보 19%, 권영국 후보 5% 순이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살펴봤던 여론조사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NBS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2%, 이준석 후보가 10%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소폭 줄어들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여론조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그런 조사기관에서 따지면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고 특히 지금 좀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부울경 지역 이런 데서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고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1차 토론에서 잘했다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 그때 나온 무슨 커피 원가 120원, 예. 그다음에 무슨 호텔 경제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가라고 얘기했지만 원재료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은 돈이 그냥 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현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이 후보가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할 그런 아주 완고한 태도가 조금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하락세를 부추긴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3%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 경제학 또 커피 원가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보수 중도까지도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사이다 같은 모습보다는 조금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좀 보였을 수는 있겠다 싶고요. 또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은 대신에 권영국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를 공격적으로 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정도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이게 선거에 임박할수록 기존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커피 원가라든가 호텔 경제론 문제는 예. 정말 웃자고 한 얘기에 좀 죽자고 달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의 거리가 됐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영향은 좀 미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떤 경제적인 식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다른 문제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돈의 순환이 중요하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토론회의 그 모습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2차 TV 토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차 TV 토론 이후에 또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거든지 선거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지지층들이 더욱더 결집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번 조기 대선도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지난번보다 샤이 보수로 불리는 층들이 더욱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참하고 동조하고 찬성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층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결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말씀하신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여론이 더욱더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보수 후보는 지금 두 분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히려 저는 더욱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공격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모습 자체가 보수층들이 기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전략 다 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후보는 토론 어떻게 전략 세우고 있습니까? 저번에는 아무래도 좀 수세적으로 좀 했었고 이준석 후보는 좀 공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본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 했거든요. 통합도 중요하지만 내란은 극복돼야 된다라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토론 주제가 사회 분야예요. 예. 그래서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고령자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성장과 복지, 다양한 담론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오늘은 좀 교차되는 정도 수준으로 TV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격하는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40대 국무총리 카드까지 꺼내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끊임없이 단일화 구애를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어제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은 모습 같습니다. 일단 해석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올라섰어요. 이게 어제 기자회견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봤을 때에 단일화 과정에 노란불이 켜졌다. 노란불은 경고등이고 그것이 빨간불로 가서 단일화가 무산될 것인지 아니면 파란불로 가서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선거 비용의 절반 정도는 보존되는 것이고 15% 갈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보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친다고 하면은 상장 후에 따상 계속적인 어떤 그 상한가를 가는데 그것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후 맥락상을 봤을 때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한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주식이 계속 오르지 않을 듯이 일정 부분에 갔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불에서 저는 파란불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40대 청년 총리뿐만 아니고 공동정부, 이른바 제2의 DJP 연합 그 이상을 또 제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11일 동안의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단일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도 단일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보수 진영에선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둘 간의 지지율이 온전히 합쳐지진 않을 것이다. 둘이 단일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이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우려죠. 뭐 선거에서 특히 정치에서 뭐 20 더하기 10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30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단일화 한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또 국민의힘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자꾸 단일화 이슈로 이렇게 계속 부각되는 것은 김문수 후보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저 대선에 출마하는데 처음부터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철수해버린다?
이러면 그게 낙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안철수 의원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뭐 단일화를 해야 할 그 요인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한 걸 다 뒤집어 보면 만약에 두 사람이 합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수치상으로라도. 예. 그러면 단일화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후보가 만약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서 보수층의 어떤 차세대 주자로서 유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뭐 다음 오늘 이제 토론 이후에 예.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단일화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가 크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게 된다. 이런 정도 되면 아직까지 단일화 이슈는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TV 토론회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에게 단일화 관련해서 너무나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 지금 전화기 다 수신 차단해버렸다. 이준석 후보가 전화기가 하나랍니다. 뭐 다른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묘수를 찾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밖에선? 제가 뭐 수신을 차단했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건가 그랬는데 국민의힘 쪽 수신을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쪽 전화 안 받는다는 예. 것 같고, 자신의 이름이 선거 용지에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명확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쇄가 될 때까지는 일단 단일화는 없다. 즉 이번 주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단일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일화가 저는 안 될 것이다. 자꾸 선거 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길거리에 이준석 후보 선거 홍보원이 없어요. 결국에는 홍보물과 인쇄물 그 정도 수준에서 선거 비용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비용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예. 안철수 후보에서도 과거 항상 철수했다라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정치적 존재감을 위해서는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좀 끝까지 기존의 구태 정치인과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 시한을 사전 투표일인 29일 전으로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다만 이게 투표용지 인쇄 이후다 보니 이렇게 되면 단일화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 결국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김문수 후보의 이름도 있고 이준석 후보의 이름 두 개가 다 있게 되면은 어떤 한 명으로 투표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전문가들 중에 선거는 구도가 70%, 인물이 20%, 그리고 또 정책이 10% 정도라고 할 정도로 구도가 압도적인 그 70%를 차지하는데 3자 구도 속에서 2위 후보가 한 번에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2, 3위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에는 결국 1위와 마지막에 역전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29일까지 사전 투표 시작하기 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종 그 현장 투표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단일화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서도 사퇴했다는 것을 벽보로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보수의 필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식으로든 단일화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당연합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고,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우클릭을 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다시 기본 사회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성장의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까지도 포용하겠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의 시대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됐을 때 뒤따라오는 것은 분배인데 지금 고령 사회이고요. 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주택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출산을 안 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주택 같이 역세권에 있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제 재원 문제가 있고 지금 세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공약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또 오늘 내란극복과 관련해서도 사회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계엄과 같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사전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성장은 성장대로 하고 기본 사회도 기본 사회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본 사회를 하려고 한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 펑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60조 이상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은 성장, 그리고 기본 사회까지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성장과 기본 사회 둘 다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 한동안은 뭐 우회전하고 우측 깜빡이를 넣는 것으로 보였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서 이제 좌회전하는 걸로 분명히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아니 뭘 기본이든 뭐든 국민들에게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꼭 윤석열 정부 때문에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0% 성장입니다. 0% 성장이고 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국제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도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만 대표만 되면, 대통령만 되면 뭐 갑자기 막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뭔가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 불씨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대로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 노인들에게 맞는 정책, 또 극빈층에 맞는 정책, 그런 걸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국민들에게 전부 얼마를 주겠다든가, 뭐 농어촌 기본소득을 해갖고 얼마를 주겠다든가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복지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까? 그 바탕이 바로 대한민국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랏빚을 뭐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나랏빚 그럼 돈 찍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가, 이후 세대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10%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 개혁이 우선 되려면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쇄신과 반성,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덜렁 정치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의회 기능을 위해서 10% 국회의원 수 감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의 기준을 OECD 기준으로 두고 살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평균 아래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지 어떻게 보면 의회 권력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라든가 각
제 사회단체에서 있는 활동했던 분들이 함께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그런 정치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과학적인 수사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수를 늘리면서 한번 겪지 않았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진영 국민의힘 미디어 특보 단장님 말씀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정치개혁 뭐 다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방지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했더니만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개혁, 정말 국민들은 인민재판이 아니고 독립된 어떤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 2차 TV 토론에서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TV 토론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3명이 다쳤고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바닥 여기저기엔 핏자국이 보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119 차가 한 두세 대 있고 경찰차 있고 경찰분들이 있고 저기 사람들도 있고. 당시 이웃집에서 여성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해 집에 있던 40대 남성과 부인을 즉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진압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관을 보자마자 휘둘렀어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딱 기다려가는 다른 경찰관 2명이 제압을 한 거죠. 다친 경찰관은 모두 인근 지구대 소속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흉기로 자해했지만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AI나 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습 자주 보이는데요. 순찰 때에도 이런 과학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앵커와 간다. 오늘은 과학과 치안이 만난 스마트 순찰 현장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새로 도입한 웨어러블 로봇 윈. 제어기가 달린 허리띠를 두르고 밴드를 이용해 다리에 고정합니다. 착용하면 영화 속 로봇캅 같은 모습인데 23만 평이 넘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순찰을 돕기 위해 첨단 로봇 기술로 제작된 보행 보조기구입니다. 제가 직접 착용해 보니까 다리가 무척 가벼워지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평소 테이저건과 수갑, 무전기 등 2에서 3kg의 장비를 착용하고 한 번에 2시간씩 순찰을 하다 보니 체력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웨어러블 로봇이 근력을 보조해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20kg 배낭을 메고 걸을 경우 8kg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로봇캅처럼 큰 소리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그런 소리도 나고 목적이 많이 걷고 많이 살펴보는 건데 도움도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하지만 아직 급격한 방향 전환 시 반응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웨어러블 로봇 외에도 드론이나 순찰정 등 첨단 기기를 더 투입해 한강 주변 치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보조 장치 같아요. 위화감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기구를 통해서 편안하게 순찰을 하신다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까지 도입하는 우리 경찰.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장미축제에서 방문객들이 빨간 장미꽃밭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장미꽃이 만발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빨간 장미꽃과 어우러진 모습을 드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 현장인데요.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미공원에는 천여 종의 장미가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12만 명이 다녀간 이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장미축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요? 네, 곳곳에 심어진 장미가 만개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장미축제가 한창입니다.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현장에는 대형 장미꽃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방문객들은 향긋한 장미 향기와 함께 5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꽃이 시들기 전에 장미 향기 한번 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이 이어졌지만 오늘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 평년보다도 2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의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3도, 창원 22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또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